일본의 진보운동과 진보운동의 괴멸, 그로 인한 우익 세력의 발흥, 이거를 오늘 중심으로 할 텐데요. 일본의 진보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의 68혁명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낭트대학인가 어디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전국체전 같은 거 수영대회가 열리기 위해서 수영장 건설을 하는데, 그걸 시찰차 이제 교육부 장관이 그 낭트대학에 왔는데, 한 유대인 청년이 그런 거 말고 뭐 남녀 혼성으로 잘 수 있는 기숙사 하나 지어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리 그 서구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예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택도 없는 얘기죠. 장관이 왔는데 그 유대인 청년에 가서 장관님 담배불 좀 빌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럽 문화에서도 그게 사실은 좀 예의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어이가 없지만 또 거기서 TV 카메라 딱 보고 있는데 찍고 있는데 거기서 또 화낼 수도 없잖아요. 빌려줬는데 담배불을 탁 받으면서 이 친구가 한 말이 이제 수영장 짓지 마시고 뭐 남녀 혼성으로 살 수 있는 기숙사 하나 지어주시죠 라고 했다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한 뭐 징계가 결정이 됐나.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교 낭트대학에 그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풀어나갔고요. 그게 이제 프랑스 68혁명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모든 금지를 금지한다는 거, 금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금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직 금지라는 말만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모든 것을 허용을 하고, 당시 68혁명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뭐 캠퍼스에 프리섹스 문화도 들어오고 마약 대마초 문화 들어오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상 그렇듯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프랑스 공산당이나 프랑스 사회당이 또 학생들하고 연대했다가 헤어졌다가 막 이런 이합집산이 막 일어나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다 퍼져나가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운동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는 조금 일찍 시작했지만 히피 운동이, 월남전과 함께 히피 운동이 한참 발흥하다가 SDS라고 하는 그런 아주 미국의 큰 학생운동단체가 굉장히 진보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데모크라틱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 모임, 이런 SDS라는 그 모임이 또 굉장히 활발했고, 이제 베트남전 반전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찰들이, 당시 미국 경찰들은 실탄을 장정한 총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 그 총구에 장미꽃을 꼽는 그 유명한 사진,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던 차에 일본도 전후 한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전후 한 20년 지나서 60년대 중반부터 전공투라고 하는 동경대학, 도쿄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진보운동이 일본은 굉장히 과격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독일도 그렇고, 당시 서독이죠. 그 당시는 서독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2차 대전 패전국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오히려 이런 진보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또 그 운동 자체가 대부분 테러리즘의 성격을 띠고 굉장히 또 무시무시한 경찰서 습격하고 무기 탈취하고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일본을 집중하게 되는데, 일본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들의 DNA에는 그 전쟁이나 이 폭력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그 군국주의, 우리로 하면 일제였대죠.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에도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1932년에는 경찰서를 습격해서 그 경찰서 안에서 그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고 그걸 진압하러 온 사람들과 총격전을 벌인 일도 있었고요. 또 우체국 탈취 사건, 은행 탈취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본의 1930년대 공산주의 운동에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잠시 이제 막판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잠시 눌려져 있다가, 또 종전 이후에는 안에 또 경제성장이라는 그런 거대한 이데올로기에 같이 눌려 있다가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60년대 중반부터 분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일본의 진보 운동계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분트는 독일어로 그냥 BUND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게 밴드 같아요. 그러니까 밴드, 뭐 조약 이런 것 같은. 근데 이제 분트를 독경사전을 찾아보니까 페더레이션, 뭐 연방, 뭐 이렇게 독경사전에 나와 있던데, 분트라고 하는 공산주의 분트가 굉장히 6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이제 적군파라고 하는 새로운 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관서분트, 그러니까 간사이죠.
간사이 분투라고 하는 분투와 도쿄 분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노선 싸움을 벌이면서 간사이 분투, 관서 분투가 모체 분투에서 갈라져 넣으면서 적군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68년 일이고요. 그때 우찌개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우찌라고 하는 말은 일본말로 내부를 뜻하는 말이고요. 개바는 게발트라고 하는 독일어로 이제 폭력을 뜻하는 말인데,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우찌개바, 그래서 내부 폭력 이런 말로 해서 뭐냐면 노선 투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노선 투쟁이 극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사이 분투와 본래 모체 분투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이 책을 적군파를 쓴 사람은 미국에 있는 일본계 교수인데, 일본계 교수가 아니군요. 완전 미국 사람인데, 퍼트리시 스테노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실제로 일본의 60년대 진보 운동을 하면서 시위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3명이랍니다. 경찰의 그 진압에 의해서. 그러나 오히려 내부 폭력, 그러니까 우찌 발트에 의해서, 우찌 개바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무려 그것의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노선 투쟁이 엄청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노선 투쟁할 때는 그게 다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8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그들이 뿌락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한국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이렇게 어슬렁거린 친구들이 많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뭐 경찰에서 픽업을 해서 뿌락치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순수한 이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대학가에서 맞아 죽는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부 사회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일본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됐고요. 일본도 그 적군파가 출범하는 동안 그 간사이 분투에서의 그 많은 내부 갈등이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한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그 원래 분투가, 모체 분투가 간사이 분투 조직원을 감금을 했는데, 그것이 뭐 어느 대학의 3층 강당이라 그랬는데, 탈출하다가 2명이 탈출하다가 1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적군파가 이제 모체 분투와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사이 관서 분투가 적군파로 독립을 하고,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그 친구를 이제 어떻게 돼요? 순교자로 이제 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싸움이 굉장히 거칠어졌던 그 적군파의 모태에서 한 명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의 폭력을 굉장히 승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대학가의 운동도 굉장히 그 힘들었고 많은 희생자들도 나왔지만요. 또 웃을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이곳 LA에서 활동하는 제 후배 중에 하나는 당시 건국대학을 다녔는데, 건국대학은 무슨 데모가 심했냐면은 그 새벽이라고 하는 거에서 비주사 NL,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아니되 NL, 민족해방전사이고, 우리가 흔히 NL 하면 주사파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 NL이 있고 완전 주사파, 그러니까 이제 NL이 주사파랑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불렀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주체 사상은 동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러나 민족 해방은 따른다는 비주사 NL이 이제 새벽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강목 테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의 경찰에 의해서 최루탄을 맞고 이제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럼 이제 그 친구 이름은 내가 뭐 땡땡으로 치러야겠습니다. 이제 건대병원에 이제 그 친구 치료하는 동안 학생들이 몰려 있는 거죠. 암흑의 열사를 지켜내라. 그렇지. 근데 살아났어요, 이 친구가 눈치 없이. 그래서 이거 방송 나가면 또 우리 우파 방송 되는데 뭐 저 황호 씨는 누군지 아는 분인데, 아는 친구인데 지금 아주 자본주의 최전선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친구. 미국으로 도망왔죠. 건대를 졸업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칼리 졸업하고 뭐 이제 지금은 아주 자본주의 천변에서 아주 돈 장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잠시 얘기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학생운동이 우리 우파 방송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단정 붙여야 됩니다. 그런 일부의 모순점들도 있었다. 어쨌든 그 적군파는 전쟁선언이란 걸 처음으로 이제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분투를 향해서 전쟁선언이란 걸 하게 되고요. 이런 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선명도 논쟁, 투명성 논쟁이 굉장히 크죠. 그럼 뭐가 투명성을 담보하냐면 누가 그만큼 투쟁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폭력 투쟁을 해서 세계 혁명의 순간을 앞당기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나가면서 이 적군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전공투, 즉 6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을 이끌던 친구들이 감옥에 수감됐다가 뭐 오래 살진 않고 3, 4년 만에 다 석방되니까 그것이 1969년에 이 적군파가 출범할 때 하필이면 또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겠어요? 더 선명도가 높은 단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파에 이제 막 인재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파가 이제 그 공산주의 분투라고 하는 단체를 이기고 일본의 대표적인 좌익 단체가 되는 겁니다. 좌경화 단체, 혁명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군파가 전쟁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참고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이시하라 간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주범인데요. 이시하라 간지가 말한 세계 최종전론, 그러니까 세계의 최종전이다. 최종전론, 론할 때 론, 논문할 때 론. 그러니까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주사변의 주범인데. 그러면은 좌파 혁명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우파고 공격의 대상인데 거기서 많은 생각을 차용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혁명으로서 세계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마지막 세계 전쟁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려면 우리가 이시하라 간지의 세계 최종전이라는 그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이 테러를 할 때 많은 사람 초반에는 너무 이제 큼직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세계 주목도 받았고 또 70년대라고 하는 또 그런 이제 막 전쟁의 상흔이 다 그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할 때 사회 모순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할 그런 시점에서 이들이 일으킨 테러가 혁명의 과업들이 많은 분들에게도 영향력을 줬던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그런 걸 하면 모두가 협력할 거라고 협조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델로 많이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모택동,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의 농민들을 이제 징집해낸 그거를 이제 많이 참고로 삼았고요. 60년대 후반은 세계 사상사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마오쩌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합리주의, 서구식 이성주의가 위기에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사상, 마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합리주의, 이성주의 성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 만능의 그 합리주의, 서구 근대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인 어떤 인민해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지금 그 당시는 마오쩌둥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체 사상 자체도 사실은 마오쩌둥 사상의 모택동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뭐냐면 일단 그 당시는 북한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농민들이 많았단 말이죠. 농민들을 어떻게 이제 견인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을 일찍 경험한 자본주의가 더 일찍 정착한 유럽식 모델을 따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이런 계급, 전통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게 말하면 모택동 사상이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인간미 넘치는 사회주의인 거예요.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정의.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식 사회주의랑 완전히 다른 거고, 레닌식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인간미가 넘치는 정의 있고 또 전통이 중시하고 농경사회 그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나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68혁명 때도 프랑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마오쩌둥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리다니, 들레즈니, 지금 프랑스 철학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아주 마오쩌둥에 경도돼 있었고요. 실제로 또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한 단계, 주체사상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 못하겠지만 마오쩌둥 사상과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의 주체사상도 한때 70년대 제3세계 비동맹이라는 게 있었죠. 유고의 그 티토랑 같이 하던 그 안에도 굉장히 김일성의 사상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80년대 우리가 광주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젊은이들을 자극을 했던 거죠. 민족이 일단 우선이고 사실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회주의 사상에는 민족이 없잖아요. 프롤레타리에겐 국경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국경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냥 민족도 없는 건데 우리 김일성 주석은 그냥 민족을 먼저 내세우고
또 인민을 내세우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와닿던 건 사실이고, 또 우리는 어쨌든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 80년대까지는 대부분 미국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우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심지어는 광주민주화운동 초기에도 그런 구호가 나왔다고요. 이북은, 북한은 이 사태를 곡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니들이 뭐 와서 뭐 이것을 인민해방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반공정선은 투철했던 거지. 5.18의 그 사람들도 거기에 뭐 북한의 그 특수부대가 내려왔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내려와서 아마 그 사람들이 먼저 잡아서 고발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미국을 믿었죠. 근데 사실 그 광주에서 미국이 보여준 그 태도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반미 정도 지금 30년, 40년, 내년이면 광주민, 올해 내년이죠. 아직 새해가 안 됐으면 내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 40년 동안 아직도 우리 정서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정서를 이렇게 세우는 데는 소위 말하는 80년대 초기에 NL 계열의 주사파들이 큰 기여를 했던 것만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모든 운동들이 세계 정세가 함께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적군파도 그랬듯이 그런 모든 운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70년대는 뭐 한국도 그랬고 좀 먹고 살만해졌고, 어쨌든 뭐 박정희의 공과가 있지만 뭐 먹고 살만해졌던 것이고, 일본도 더 그때 일본과 우리의 경제 격차는 엄청나게 클 때니까 일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인민이 혹은 농민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간과를 했던 것이죠. 이게 세계혁명이 불가능했던 거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 봤듯이 조국 사태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저쪽 진영들이 헛소리하는 건 제쳐두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조차 내부 분열이 있었던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계급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국은 계급을 배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국과 같이 그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했던 사람들 중에 또 지금 명망이 있는 뭐 백태용이니 이런 사람들은 또 조국 편을 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조국을 인간적으로 좋아서 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좌파와 신좌파, 새로운 좌파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계급적으로 보면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직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구좌파인데 사는 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구좌파라고 할지언정 그게 혁명의 동원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지금은 가난 때문에, 뭐 제도 때문이기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움직이고 연대할 수 없게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사실인데, 그것에 맞게끔 혁명을 하더라도 그것에 맞게끔 이렇게 나가는 걸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이고, 일본의 적군파도 바로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전후 일본에 있어서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우찌 개방은 뭐였냐면은 그 1969년 가이보사스라고 하는 어떤 산속에서 무장투쟁 훈련을 하던 적군파가 많이 검거가 되면서 이것이 언론에 이런 조직이다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들은 또 재밌는 것은 나는 그런 담배를 모르는데 양담배 중에 피스, 평화라고 하는 담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종이각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가처럼 이렇게 동그란 그 양철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통에 담배가 이렇게 세워서 꽂혀져, 모든 담배가 세워서 꽂혀져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본은 양담배가 아마 허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는지 담배의 곽에 보면 피스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 그거를 화염병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깡통탄이지, 병탄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스로 던지는 거지. 지금 일본 담배 피스탄 하면 다 이미지 검색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의 또 재밌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나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또 지도부는 인민을 견인한다라고 합니다. 지도부는 대부분 그냥 대학생들도 아니고 대부분 일본의 거의 말하는 도쿄대, 동지사대학, 우리 말하는 동지사대학, 동경대학, 또 게이오, 이런 와세다, 이런 대학생들이 대부분 지도부를 했고요. 그런데 또 우리 80년대 학생운동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모든 운동이
혁명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그 내부 모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 모순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아사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총격전을 벌이는 이제 대치를 하는데요. 적군파들하고 이제 경찰하고 무려 NHK의 당시에 그 방송 뭐라 그럴까 그 시청률이 무려 일본 역사상 깨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95%. 한 방송을 그러니까 실황 중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파들하고 이제 산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거를. 결국은 다 이제 구속이 됐죠. 이제 경찰이 이겼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들이 빠져나간 아사마 산장인가 거기를 보니까 며칠 전에 12명의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사상투쟁에서 맞아 죽은 고문당의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력이 굉장히 크게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은 특히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잡혀간 경찰과 대체로 잡혀간 그들이 경찰서에서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일부가 보인 반응이 아주 조사관들을 놀라게 했다는 설이 있죠. 뭐냐면은 죽었어요 걔들 그랬다는 거죠. 지들 그렇게 고문해가고 죽임에 이렇게 해놓고 그런 반응을 보여서 경찰들이 놀랐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점에서 일본 적군파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마지막 이제 혁명의 불씨를 끄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폭력도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몇 번이 한 거예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현실 파악은 잘못했다. 지들이 움직이면 다 따라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 농경사회가 아닌데 일본은 이미 산업화된 사회인데 그런 작전 미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적군파는 강경해지면서 그 유명한 1970년에 요도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 비행기 요도라고 이름이 붙은 그 요도를 평양으로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평양에 살고 있습니다. 범인들 일부는 평양으로 납치를 해서 이제 세계를 또 한번 적군파가 떠들썩하게 만들죠. 이제 그들이 또 재밌는 거는 그럼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세계 혁명을 이루는데 가장 이상적인 사회냐? 자기도 동의 안 했다는 거죠.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로는 이제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도 사실 보면요, 그래도 대단한 나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 푸에블로 사건 다 아시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적군파 이 범인들이 제일 자극했던 것은, 제일 매혹적으로 느꼈던 것은 미국과 대항하는 그 당시도 유일한 국가였던 거예요. 미국이 제국주의의 천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들도 북한 사회 모습점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전략 미스인 거지. 그래서 우리 9명의 그 납치범들이 가서 북한 사회를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로 혁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로 이제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도 사건이 더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바로 1972년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국제공항에서 3명의 적군파가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서 한 30여 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일본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정말 세계적인 뉴스가 된 거죠. 이제는 북한도 일본 바뀌기는 했지만 아시아권에서 세계 뉴스가 되는 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사망자는 없었으니까 요도 사건에는 그럴 수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또 아무래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세계 뉴스가 이제 적군파에 다시 시선을 쏟게 됩니다. 그 중에 3명이 가담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의 그 천병이고, 또 하나는 그 팔레스타인을 계속 구박하고 학대하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이름으로 이제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지순례 오던 관광객들이 대부분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안 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필이면 또 여론의 문매를 막기 쉬운 지점인 것이죠.
그리고 2명은 거기서 폭사를 했는데 그것이 또 그 적군파의 특이한 그 전투 방법인데요.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터뜨리면 수류탄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폭발을 하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주겠지만 자기 얼굴 주변에서 이 수류탄을 터뜨린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 그러니까 그건 신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까.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뭐 훌륭한 혹은 길이 남는 그런 혁명가가 되기 싫다는 의미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또 내부 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오카모토 고조라고 하는 당시 나이 22살의 청년이었는데요. 오카모토 고조라는 이 청년은 잡혔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살다가 지금은 추록해서 레바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릴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년 살다가 이제 근데 오카모토 고조의 그 아버지가 교감 선생 출신의 이제 은퇴한 선생 출신이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좀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은 바로 요도 사건의 주범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또 텔아비브 사건.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대요. TV 인터뷰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내부 폭력의 사회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결손 가진 자식이거나 뭐 이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회 대단한 비판이 있거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일본 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학교에서 은퇴를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다시 제2의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그리고 또 이 아버지는 정말 담담하게 자기 아들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불쌍하고 미안하지만 아들들이 정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본래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인 건지 하여튼 뭐 미안하다는 말은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들을 끝까지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 사건이 나면서 서구 사회가 일본 사회에 대해서 놀란 건 뭐냐면은 일본의 그 책임의식이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일본 사회가 나서서 막 미국과 이스라엘이 막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사람이 딴 데 가서 그런 테러를 했으면 그 개인의 문제잖아요. 버거시타고랑 식으로 안 그렇죠? 근데 일본 사회가 다 나서서 하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도 거기서 놀랐다는 것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조승희 조지아 텍에서 그때 뭐 주미대사도 가서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막 기독교인들 금식하고 뭐. 그렇죠. 멕시코는 무사와서 사과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아니 왜 한국이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이 저기지 그게 한국 그리고 지금 또 미국식 국적자이잖아. 미국 사람이지 왜 한국 사람이 왔냐. 아니 걔가 뭐 18, 19대 갖고 유학생으로 왔다. 그런 얘기가 달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갖고.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일본 사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또 비슷한 게 있나 보다. 어떤 연대의식. 근데 또 연대의식이 더 좋은 것만 아니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연대해야 될 땐 또 우리 굉장히 개인주의가 돼요. 네. 아니 일본놈들은 그거는 사과를 하면서 왜 저기 외환부 그거는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네. 와이프는 뒤에 나옵니다 오늘. 걔네는 무슨 기업이 뭐 잘못해도 사장 회장이 나왔을 때 옛날 절하잖아요. 네. 그냥 돈 드는 것과 돈 안 드는 거 있어. 그 차이도 있겠네. 돈이야 결국? 근데 여기도 재밌는 거 뭐냐면은 이제 오카모토 고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반테러법, 우리나라도 왜 3년 전인가 테러 방지법 만들었잖아요. 반테러법에 의해서 이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반테러법이란 건 언제 만들어졌냐면 1차 대전 직후에 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때 막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오니스트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시온주의자들 것이라고 막 그들이 이제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진 법이야. 당시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었으니까 영국이 아마 실권을 쥐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법안 반대를 하다가 구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골다 메이어라고 그 이제
유명한 이스라엘 여성 수상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연관성, 우연의 일치를 삼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골다 메이어가 그 첫 번째 구속자였고 반대로. 두 번째는 골다 메이어가 수상할 때 이 오카모토 고조가 잡혀갔다. 두 번째로 그런 둘이의 어떤 일치성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가끔 나오지만 그 신은미 씨라고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그거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북한 방문 길을 쓴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왜 한 5년 전이죠? 벌써 5년 됐어? 5년 전에 이제 그 한국에서 엄청난 종북몰이에 있어 몰렸다가 이제 LA 공항을 도착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만 벗어나면 이제 막 진짜 온갖 고초를 다당하다 한국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 별로 이제 쉽게 빠져나갈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냥 이렇게 카메라 가래를 한두 개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목사님 차 어디 대기시켜주고 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만 봐도 아는 거야. 미국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도 동원을 했어. 한 30-40명을 김포공항에 그때 여기 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광원시 갔었죠 그때. 그럼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한 40-50명이 태극기 부대가 와 있어. 먼저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신은미 씨가 나오다가 그쪽이 자기 환영객인 줄 알고 갑자기 그때부터 왜 쌍욕을 하냐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뒤에서 머리채 잡아내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감싸고 이제 막 나오고 일부는 그들하고 몸싸움하다 수갑까지 차고 여기 우리 교회 입구에 요세미티 바디샵이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은 뒤로 이렇게 수갑까지 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영화만 보러 오는 그 한예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화 볼 때만 오시는 그분이 차를 딱 대기하고 있어. 거기서 그냥 태워갖고 왜냐면 거기 계속 주차 못하니까 계속 돌면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주차장까지 가면 또 쫓아올 거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동안 한 종편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 사진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껴안고 갔으니까 LA 종북 1호니 2호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골다 메이어 얘기하다 생각이 났는데 그 신은미 씨 외조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든 그 자유당대 국회의원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 자기 외할아버지가 만든 법 때문에 완전히 그 고초를 당하다가 이제 내년 1월이면 5년이 돼서 풀리는데 그걸 굉장히 걱정들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로 연장되지 않을까. 요새 이런 사소한 걸로 이제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정권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연장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주로 아까도 만주사변 때 그 전범 1호 그 사람의 세계 최종전 그 책도 참고를 했고 또 기타 이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기타 이끼. 이 사람은 천황의 힘을 이용해서 국가를 개조하여 위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1930년대 기타 이끼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참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그 힘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천황의 힘을 얼마나 모순적이고 천황의 힘을 빌어서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천황주의자인데 또 사회주의자였어요. 기타 이끼는. 그 기타 이끼의 사람도 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정말 이 좌파건 혁명가건 폭력가건 다 그들 모두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그 미시마 유키오. 미시마 유키오는 그 우익 작가죠, 우익 작가. 일본의 평화헌법 반대하고. 금각사.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신경숙이 또 미시마 유키오 표절을 하고 또 얼굴에 먹칠을 했죠. 표절을 해도 하필 미시마 유키오 그 사람 또 유명하잖아요. 전 아직도 그 기억나요. 어릴 때인데 그 얼마나 그 사람 할복자 사람이 얼마나 큰 뉴스냐면 어른들이 막 신문 보고 중성송되던 걸 봤던 기억이 나. 신문에서 몇 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때도 봤어요. 미시마. 하여튼 그 미시마 유키오도 그런 그는 우익의 사상가였지만 좌익의 사상가들도 그런 전체주의적인 것을 배워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시마 유키오도 이들 적군파에 굉장히 많은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모순인 거죠, 사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제 국내에서 운동이 벽에 부딪히니까 해외로 나가서 뭐 테라비브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운동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당신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자유로울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댈 때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민중들은 그 외국도 못 나가, 혁명가도 못 되는 거죠. 그것이 아직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날 특히 뭐 한국 사회가 산업재해도 뭐 세계 1위에 속하고 노동 강도도 심하고 오늘 또 황교안이가 무슨 52시간 더 일해야 된다 그랬다는데. 지나가서 이제 어? 지나가서 이제 지는 누워서 맨날 굶으면서 다이어트. 천막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노동 강도가 세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정권도 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 질서와 아무리 진보 정권이라고 해도 마주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사회의 그런 정말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서 시각을 돌리고 그들의 입장을 100%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소리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그것이 옛날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장정일이라는 그 소설가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는 서평가예요. 소설가가 아니라 서평을 굉장히 잘 때 뭐 한국일보도 쓰고 시사인에도 쓰고 하는데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촛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구좌파와 신좌파가 조국 사태에서 촛불을 비판을 했죠. 조국이라고 하는 계급의 그 정서를 배신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싸고 도냐. 그 시간에 뭐 삼성 노동자 김영균을 가서 후원을 하든지 뭐 해고 노동자를 후원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노동운동계와 이제 조국 사태 때 말씀드리지만 저쪽 애들이 떠드는 건 제쳐놓고 일단 내부 갈등의 요소였는데 뭐 장정일 같은 분들도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한번 찾아보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냥 근데 새로운 진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들이 그 조국을 위해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다 해고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서도 해고 노동자 문제에 관심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들 중에서도 반이당은 관심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데 나와서 촛불을 든 사람들을 함부로 그런 전통적인 좌파에서 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장정일이 아주 글을 잘 썼어요. 그 글을 읽고 저도 이제 반성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 유럽 축구 같은 거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그런 축구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진보적인 애가 이런 거 좋아하는 처음 저도 비웃었었는데 그 장정일의 글에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런 것도 비웃지 말라고 다 자기의 취향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보적이 아니라고 그들을 폄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에서 그냥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적군파 운동은 그런 점에서는 많은 그 숙제와 또 고민거리를 남겨주고 떠났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성막,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광야 시대에 그 일종의 재단처럼 성막이란 걸 지었던 게 있거든요. 일본의 약간 이단스러운 기독교 종파 중에 성막파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막파의 지도자가 또 끊임없이 아까 오카모토 고조를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에 일본의 주간 잡지 주간 신초라고 하는 잡지에 오카모토가 바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 성막의 지도자한테 이제 전도가 돼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75년에 또 일본 서독 적군파가 당시에 서독 적군파가 또 비행기 하나 납치해서 우간다 공항에 인질을 삼고 대치한 적이 있죠. 그거 기억나시죠? 우간다 공항 사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그 사건도 어떻게 기억나냐면 75년이 보니까 제가 고2 때더라고요. 근데 당시 사회 선생님한테 굉장히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고 나는 뭐 교회를 다니고 또 테러는 나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고 하니까 그냥 그 인질범들이 잘 구해졌다 이제 거기에만 만족하는데 사회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남의 나라에 그렇게 함부로 쳐들어가서 인질 구출 명목으로 이렇게 그 나라에 동의 없이 갔거든요. 우간다. 당시 우간다에 이디아민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독재자가 있으니까 못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하는 걸 보고 그때 아주 굉장히 저는
깊이 각인됐어요. 아, 세상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양반의 말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 근데 폭력을 대항하는 건 옳았지만 어쨌든 그건 주권 국가인데 우간다 공항에 함부로 예교도 없이 쳐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상자를 내고 사람들은 다 인질은 대부분 무사히 구출했지만 근데 그 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이제 서독 적군파 사건인데 그때 이제 내세웠던 슬로건이 적군파를 구속돼 세계 각지에서 구속된 적군파를 다 석방하는 조건이었는데 그때 오카모토 고전은 석방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연막 전술을 잘 쓴 거지. 그래서 석방해갖고 그들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버스를 태워가지고 갔답니다. 오카모토 고전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뭐 어디 스위스 제네랄 떨어든 어디까지 다 데려갔대요. 그들을 이제. 그럼 이제 이 서독 적군파 좀 안심을 했겠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성공하는 거. 그걸 텔레비로 다 중계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그 특공대가 쳐들어간 거야, 우간다 공항에. 그러니까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뭐, 소위 말하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지만 또 그들은 뒤통수 맞은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본 적군파는 점점 그런 과격한 운동으로 괴멸되어 갔고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 늑대라고 하는 또 다른 적군파의 일파긴 하지만 적군파는 또 다른 그런 조직이 하나 나왔습니다. 늑대죠, 늑대. 이들은 완전히 단위 조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적군파처럼 큰 조직이 돼버리면은 다들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늑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늑대, 고양이 뭐 이런 식 각자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적군파보다는 더 좀 일본의 반제국주의 정서에 더 반의를 했던 조직이에요. 그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왜냐하면 적군파는 말씀드렸듯이 뭐 만주사변의 그 전범의 사상도 이어받고 미시마 유키오도 참고로 하고 뭐 이랬지만 얘들은 철저하게 그 반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대표적으로 얘들은 1971년 시즈오카라고 하는 데 있는 절에 있는 흥하관상이라고, 흥할 흥자 아시아자죠. 흥하관상이라고 하는 그 순국 7비가 있었대요. 그거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7명을 절에다 모셔놓고 이제 순국비를 세워준 건데요. 그거를 다 폭파합니다. 대단하죠. 일본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테러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미쓰비시가 일본 일제시대 때부터 굉장한 전범 기업이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 징용 그 배상도 미쓰비시랑 걸려있잖아요. 미쓰비시를 폭발을 합니다. 미쓰비시 본사를. 근데 그때도 사람이 꽤 많이 죽었더라. 그들은 미쓰비시 본사만 폭파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사상자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1974년 8월 14일 날 천황이 어디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천황이 지나가는 그 철교를 폭파하기로 시도했는데 그게 뭐 레인보우 작전이었대요. 근데 그거는 사전에 정보가 돼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위적으로 조그맣게 움직였지만 적군파보다는 더 과격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세계의 평화나 세계 혁명에 있어서는 더 신실했던 사람들이죠. 천황 이데올로기로부터도 자유로웠고 천황까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특히 본 책이 제1조선인 그 징용에 대한 기록이 박경석이라고 하는 한국 제1교포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절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 한번 사보려고 했더니. 그거를 교재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일제시대 때 이 조선인들 학병을 그렇게, 학병이랄까, 노동자들을 그렇게 학대했는가를 잘 기록한 건데, 그거를 교재로 삼고 이제 테러를 일으킨 거죠. 테러는 나쁜 의미, 하여튼 그런 시민운동을 일으켰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뭐 오키나와 또 그 일본의 원주민들, 그런 이누족이라고 그러나요? 그 원주민들을 또 해방운동에도 앞장서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낯익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974년 8월 14일 날 이제 천황 시해 사건이 실패하는데 74년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유경수가 죽습니다. 그때 범인이 문세광이었습니다. 근데 문세광이 이 늑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그 반공정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저같이 또 삐딱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박정희의 자작극이다 라고 해도 이제 이 늑대 부대를 알고 나서부터는 박정희의 자작극도 아니었을 것 같고 유경수는 분명히 이제 그 문세광이 쏜 총에 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뭐 나중에 검시가 다 나왔잖아요. 뒤에서 총을 맞았잖아요. 그건 이제 박정수라고 하는 당시 피스톨박이라는 애칭이라고 약간 별명을 가졌던 그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이제 쏜 총에 맞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의도적인 발사였다. 왜냐하면 유경수가 박정희의 그 여성 편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눈태가 부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박정희가 이 재터리로 맞았다 그러고 당시 뭐 많이 나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돌았고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좀 그런 자작극이라고 믿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세광의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박정희야말로 일본에 가장 앞장섰던 것이 어떤 친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제국주의 인물이고 1965년에 그 기시노부케와 또 한일 그 회담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그 종군 위안부 문제나 징용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문세광은 분명히 그 혁명 정신에 투철했던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문세광에 대한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많죠. 뭐 심지어는 김재규도 뭐 누가 한동안 뭐 뉴저지에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 봤다는 그런 말도 그랬어요. 문세광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문세광이 뭐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목매달기 직전까지 이거 장난 아니었어 나 풀어준다 그러더니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또 유언비어가 돌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 죽었죠 죽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작극을 믿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나중에 자작극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나온 것 같고 실제로 그가 어설펐죠. 어설펐던 건 사실이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아시죠? 객석에 앉아있던 누가 이제 다리를 걸었죠. 뭐 그런 설은 있어요. 근데 문세광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했는데 모른 척했다는 설은 있어요.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그 정보를 입수했을 때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든지 아니면 누구 소행이었건 간에 북한으로 몰아붙이기가 좋았던 재료라고 삼았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문세광도 이 늑대 부대 일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늑대 부대가 문세광 사건을 놓고 굉장히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 천안시에 실패를 했는데 문세광도 또 교재로 삼고 그 행동을 교재로 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 본판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뭐 근데 분명히 오늘날 사회가 그 혁명이 필요한 사회라고 저는 믿어요. 아직 분명히 너무나 이제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혁명이냐라고 하는 건 볼셰비키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들 이제 자본주의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그 또 다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people, 인민이 아니라 다중, 멀티튜드라는 개념으로 그 또 이태리 학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제국이라는 우리나라로 책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제국이라고 하는 쓴 사람이 다중,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발전해서 우리가 촛불 들 때 말했던 집단지성. 더 이상 이제 계급적 자기의 재산 유무 혹은 뭐 생산수단 유무에 따라서 계급적으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고 일단은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중적으로 어떻게 뭉칠 것인가, 다중이. 그러니까 계급은 없네, 다중이야. 뭐 이 계층에 있는 사람, 저 계층에 있는 사람, 이런 일에 종사하는, 저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다중 정서를 어떻게 이제 유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이태리 완전히 빨갱이로 정말 이태리에서 형무소까지 살았던 그런 학자인데 안토니오 네그리의 그 다중 개념을 발전을 했듯이 지금은 혁명은 분명히 필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숙제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는 이제 메시아적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또 야 저거 신학자 아니야, 뭐 예수쟁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아적 계획과 메시아적 폭력의 의미는 이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우연스러운 사건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적 폭력이에요. 왜 폭력이냐면 거기에 뭐 폭력혁명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물리적인 폭력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그 뉘앙스에 어떤 의미의 폭력이냐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인풋이 이만큼 있어 아웃풋이 이만큼 있고 이러면은 이제 질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합리주의 사회에서 익숙해진 질서인데 20세기 초반에 활동하던 그 베냐민에 따르면은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혁명적 상황이 발생하고 우연의 사건에 의해서
너무 합리주의적 추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어떤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베냐민의 얘기인데요. 저는 요즘 다시 막 베냐민을 공부하고 싶은, 우리 베냐민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혁명이 필요한 시대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는 적군파식으로 아마 분명히 실패했고 실패했죠. 그렇죠? 네, 여러 번에서 실패했고 움직이지 않는데 뭐 지금 뭐 인민이 움직이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촛불혁명이었는데 우리 박근혜를 조사한 촛불혁명인데 그때 유행한 말이 말씀드렸듯이 집단지성이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집단지성의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집단지성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는 소위 말하는 그 집단지성의 의견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지성의 문제는 거기 또 폭력이 자리 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숭상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 촛불 정국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뭐 폭력이 없었다, 뭐 청소 잘하고 의자를 떠났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은 싫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폭력 숭상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왜 자랑이 돼야 되는지에서는 조금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혁명이라는 건 일탈이거든요. 일탈. 그 일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도덕주의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탈을 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량이 돼버리는 것이죠. 조금 고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민주화되어 있고 훨씬 더 서민들의 삶을 돌보려고 하고 여러 면에서 나은 건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가다 보면,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은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부터의 급격한 변화, 우연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봐서 과연 그것이 끝이 어딜까라고 하는 회의도 드는 거죠. 잠깐 쉬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혁명은 목사님은 혁명은 꼭 영속패전론의 책인데 일본이 계속해서 패전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일본은 분명히 패전국인데 미국한테 그 패전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종전이란 말로 바꿔놓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미국한테 증거를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패전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화풀이를 아시아 국가에게 쏟아붓는 게 오늘날 아베 정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끝났네.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 하면 혼내와 다떼마에 다 알잖아요. 이제 뭐 모든 사람이 혼내는 본심이고 다떼마에는 이렇게 뭐 위선적인 겉마음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제 혼내와 다떼마를 제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본심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본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떼마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겉마음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시대가 아베 시대에 들어와서 다떼마에조차도 이제는 안 하는 거죠. 뻔뻔한 게 되는 거죠. 다떼마에가 실종된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떼마에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 분명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은 혼내는 아니지만 겉으로라도 우리가 사과한 척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속의식, 부채 상속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런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세월 경제 침체로 오면서 가난하면 부모가 남기고 한 빚도 싫잖아요. 내가 내 빚이 아버지가 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면서 부채의식을 상실하면서 우린 죄 없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야. 우리는 그 다떼마에조차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끊임없이 패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패전이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미국의 종속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고, 이제는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전후에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의외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물론 자민당 비슷한 정당들이 있었죠. 50년대 중반인가 그렇죠 아마. 전후에 일본 민주당의 정권을 잡았었는데 종전 후에, 그때 일본은 러시아가 이제 그때 막 세졌잖아요. 막 2차 대전에서 뒤늦게 참전하고 세졌으니까 러시아랑 당시 소련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북방 소련이랑 지금 그 영토 분쟁하고 있는 두 개의 섬을 소련에게 주기로 했답니다. 일본의 내부 정치에서는. 근데 그것을 미국이 알아차리고
너네 그거 소련 돌려주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소련이 국력이 커지는 게 싫으니까 니네 그거 미국에게 소련에게 돌려주면 우리는 오키나와를 평생 반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겁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 뭐 이제 못 찾겠는데 그런 당시에 일본의 미국의 국무장관 이름이 그래서 그런 협박이 있었고 그럴 때부터 일본은 끊임없이 미국의 종속적인 역할을 운명을 못 벗어나는 거고 앞으로도 못 벗는다는 게 이 책의 요즘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 보면 지금 우리가 일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2차 대전 그때만 해도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우리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 왜 한국 전쟁하고 6.25 전쟁 차이가 아시죠 뭔지? 우파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6월 25일 당일 기준으로만 보자면 분명히 북한이 남침한 건 맞으니까 그날 기준은 대적인 남침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좌파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 역사학계 공식적인 명칭은 6.25 전쟁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좌파 이제 사학계에서도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길 좋아하죠. 그러면 6.25 당시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국지전은 있었고 그 전에는 개성까지 우리가 바로 황해도 인접 지역까지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갔고 그러면 참 이승만도 참 바보죠. 국력도 안 되면서 군사를 어쨌든 그런 걸 읽는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그날 당일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우리가 6.25 전쟁 혹은 한국 전쟁에서도 북한의 그것이 남조선 해방이었듯이 인민 해방이었듯이 그리고 그 뭐 적법파랑도 비슷하죠. 김일성 쳐들어 내려오면 박한영이 보고하기를 이제 남조선 인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박한영이 나중에 이제 숙청당하는 거고. 아마 신기했을 거예요. 당시 여론조사하면 사회주의가 좋다는 게 뭐 한 70%가 나올 때인데 왜 안 들고 일어났지? 이제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일보. 응? 조선일보 때문에 그때 조선일보 일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은 경제전쟁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인 게 미국이 저렇게 전횡을 휘두르고 있으면 우리가 미국하고 또 척을 지게 되면 또 무슨 보이지 않는 제재, 뭐 북한처럼 대규모 제재야 못하겠지만 우리가 큰 문제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제재 통하면 그걸 이겨내기 힘들고 그럼 당장 또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 지표가 낮아지면 그나마 우리가 민주정부라고 믿고 있는 이 정부가 또 타격을 받을 거고 참 골치 아프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막 무능하게 보였다가 어떨 땐 또 막 짠하게 보이고 막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그런데 짠했다가 무능하게 약해 보였다가 단짠. 아 그게 단짠 아니. 아니 그건 달자가 단짠 달자고 단짠이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 그때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가 동아일보가 쓸 때죠. 동아일보가 개판실 때 그 신탁운동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미완의 80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또 밀교라는 말과 현교라는 말, 불교 용어죠. 밀교라는 건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약간 뭐 숨겨진 종교들, 뭐 탄드라 불교는 밀교고 현교는 이제 나타내는 그 종교인데 밀교와 현교를 구분하는데요. 밀교는 정신주의예요. 정신주의. 그 뭐냐면은 우리 일본이 세계 최고야.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신으로만 걷죠. 지금은 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은 숨겨둬야 돼. 아직은 우리가 세계 강국이 못 돼. 라고 하는 것들이 1930년대 일본에서 있었다는 걸 밀교라고 분석을 해요. 현교라는 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야. 일본은 세계 최고야. 지금도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현교론자들이 목소리가 세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파시즘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이룩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실패했어요. 일본이 종전이건 패전이건 했으니까. 그런데 또 아베 정부에서, 아베 정부가 참 나쁜 놈이에요. 아베 정부에서 또 이 소위 말하는 밀교 현교 운동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본의 이데올로기로서. 그래서 미완의 파시즘이지만 미완이라는 건 뭐예요? 종결된 게 아니죠. 완성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럼 언제든지 다시 종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역시 일본 사람의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결론이 똑같네. 아까 호날두 봤때 말. 네, 이거 밀교 현교도 거의 비슷해요. 예. 일단 아베가 나쁘다면 멍청하네. 그런데 이제 정하진 않지. 일본 회의는 뭐 다 아시죠? 워낙 지난번에 우리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신흥 종교가 일본 회의의 가장 큰 뿌리가 되고 있고요. 생장의 집이 이제 그 일본 회의를 움직이는 것이고 있고. 예.
일본 그러니까 종교에는 바로 그 창가학회, 쇼카가카이라고 하는 것이 공명당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 공명당이 지금 아베한테 눈에 가시거든요. 공명당이 없이는 연립정부를 구성을 못해요. 그 공명당도 분명히 그 창가학회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또 결정적일 땐 또말로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정치 세력화 시키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일본의 정치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술 먹으러 갑시다. 왜 이렇게 또 표정이 밝아지세요? 표시가 난다. 근데 이제 희생의 시대 후쿠시마와 오키나와는 뭐냐면은 하나는 환경이죠. 후쿠시마 핵폭탄하고 오키나와는 바로 일본의 안보죠.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지금 일본의 그 미국 아직도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초고속 항공기들의 그 착륙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신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엄청 앓고 있는데 일본은 이 두 가지를 희생의 시스템으로,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니들이 희생해야 된다. 그 환경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안보를 위해서도 니들이 희생해야 된다. 그런 안보로 인한, 뭐 심지어는 뭐 오키나와에서도 왜 2년 전에 가면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미군 병사가 뭐 일본 여인 하나 성폭행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요즘도 하는 거 아닌데? 응? 요즘도 하고 있어요. 성폭행을? 아니. 아 데모요? 그 미국 기지 옮기는 그렇지. 건데, 그 옮기면서 그 성폭행 사건 나고 그랬지. 그 소음사, 비행기 소음도 엄청 크다 그래서 오키나와 안고 있는 데는. 최근에도 그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일본이 아까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런 희생의 시스템을 이데올로기화 시키면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한다는 거지. 그래, 우리 올림픽도 치러야 된다. 후쿠시마 얘기도 좀 참어. 거기 지금 아동들의 그 갑상선암? 그게 뭐 수백 배래잖아요, 그 전보다는. 그런데도 가만히 있잖아. 누구도 데모도 안 일어나잖아. 아사히 신문 같은 진보 언론도 언급을 안 하잖아. 그런 것들이 두 축을 지금 희생 축으로 삼아서 지금 일본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후쿠시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아베가 구상해오던 그런 뭐 현교로서의 그 일본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그 다테마이를 없애버린 그런 것들이 일단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위기였지만 그걸 지금은 도쿄올림픽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해내는 그 이데올로기가 희생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국가가 잘 되는 이들이 입다물고 있어요. 그 우리 박정희 때 많이 듣던 얘기죠.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 만주군 장교지 뭐 일본군 만주군 장교 출신. 박정희 죽었을 때 그랬대잖아, 일본에서. 마지막 사무라이가 죽었다. 그런 말도 들렸고. 네. 근데 지금 저는 좀 궁금한 퀘스천이 어떻게 그 후쿠시마 방사능 그 위치 아직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 자체 내에서는 그 희생 정신 뭐 그걸로 딱 누르고 있다 쳐도 요즘 같은 개방 시대에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일본이 아직도 아직도 강국인 거죠. 돈으로 로비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지만 예전에 뿌려놓은 뭐 그렇죠. 그런 그 것들도 많고, 지금 호주에서 굉장히 지금 도쿄올림픽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호주 정부 차원에서 나말 안 하잖아요. 지금 일본 환경 운동가들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변방에서만 이렇게 뭐 어쩌고 하지, 이 주체적인 정부나 이런 데서 말을 안 하니까. IOC도 뭐 다 넘어갔잖아요. 다 넘어갔지. 그린피스에서 조금 얘기를 조금 글쎄, 지금 근데 나오기는 그거는 주류가 안 되니까 예. 소용이 없어요. 보도도 안 되고 정부 대 정부로 나가야 그게 돼요. 너무 유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논리가 없는 게, 올림픽이란 건 민간 운동인데 왜 유엔이 개입해? 이렇게 아니, 되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는 저걸 관리할 자격이 없다. 계속 숨기고 우리 올림픽은 빼고 말해서 대통령은 조용히고 일이 끝이니까. 뭐든지 미국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감내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그-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좀 웃긴 거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 자체 일본 정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 거기서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공기나 뭐 바다나 이런 게 결국은 계속 다, 방류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건 먹지 말아야 돼. 그런 한국에서. 거지. 근데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오는 신문에서 생선도 먹지 말아야 돼요. 금메달 하나 때문에 4년을 고생한 우리 애들 어떻게 그러잖아. 그렇지. 개인 자격으로는 갈수 아유 있지만 가서 방사능 먹든지 국가적으로는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 전에도 그런 자, 적 있었잖아요. 일본 수고하셨습니다.